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살펴볼 계획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접구역법.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근접구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까운 점포를 선택해 소비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소맥을 추정해보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소비자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집이랑 가까운 편의점을 가게 되죠. 자,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근접구역법이다.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자, 점포 공간 매출액 비율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소매점의 매출액 점유율이 매장 면적의 비율에 따라 비례를 한다. 매장이 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 여기서 소비 활동을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을 점포 공간 매출액 비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계성 요소, 시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점이라는 것은 일단 이 매장이 어디에서부터까지 보이냐라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상은 무엇이, 뭐 내 간판이 보이냐, 아니면 전면이 보이냐, 측면이 보이냐, 뭐 후면이 보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리, 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거리까지의 기점에서부터 내 매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 어떻게 보이냐, 뭐 이쁘게 보이냐 이런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깔끔하게 보이냐 아니면은 눈에 잘 띄냐 이런 것들, 이 가게의 주제, 특성이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시계성 요소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품 관리라는 게 있는데 발주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뭐 잘 팔렸을 때 혹은 재고가 없을 때 그럴 때만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동향이나 판매량을 보고 발주하여 관리하는 것이 단품 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학 체증의 법칙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요 두 개 우리 살면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수학 체증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시작하게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을 하게 될 경우 생산 비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가 A라는 제품을 하나 만들 때 100원이 들었는데, 자, 100개 이상 때부터는 90원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만들수록 하나를 만드는 단위 비용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게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 체감의 법칙은 반대예요. 자, 생산 요소가 노동력이 어떤 전통적 방식, 자, 전통적 방식이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논밭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옛날에 한 논에서 쌀이 10kg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10kg를 뽑을 수 있는 놀인데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5kg밖에 못 뽑았어. 근데 두 명이서 일하니까 10kg를 다 뽑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야, 세 명이서 일하면은 우리 좀 더 뽑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세 명이서 일을 했더니 이게 인당 5kg를 수확을 했던 거에서 3.3kg로 줄더라. 야,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한 개 생산량 최대로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그게 점차 줄게 되면서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더라 라는 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간히 CDS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받은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출공, 그 직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받은 물건을 보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보낸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말 그대로 이 안에 중심, 센트럴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상권이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 계실 건데, 그럼 당연히 인구가 많겠죠. 그렇다는 것은 상권이 좁고 넓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좁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프리미엄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할인을 제공해서 브랜드 이미지 강화용으로 사용된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은 신규 고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규 고객이 아니라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주거나 아니면은 기존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적용해서 주는 것들을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CM은 ERP, CRM 등 정보 시스템이 필수로 따라와줘야 된다 라는 개념 하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지도에서 사용되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표, 랜드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뭔가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다 하면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롯데타워가 떠오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길을 찾거나 길 설명 등에 사용되는 것들을 지표, 랜드마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큰, 1층과 지하 공간 사이의 통로를 구성하여 지하의 접근성을 높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잠실 롯데타워 보면은 롯데몰이랑 백화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부산 센텀시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 요 사이에, 지하 사이에 통로 공간을 썬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절점, 노드라고 하는데, 이 교차하는 통로의 접합점, 말 그대로 이 통로들이 접합하는 곳이 아무래도 생기겠죠. 뭐 4차 4가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3가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교차하는 통로의 접합점을 그대로 결절점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고, 구역은 공간과 공간을 분리한 뒤에 영역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섹션, B 섹션, C 섹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제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엣지, 가장자리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을 우리는 엣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대한 단어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일단 IoT,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발전 및 혁신, 이런 단어들이 항상 4차 산업이라는 단어와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매 믹스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요소들입니다. 고객이 이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항상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품질, 뭐 브랜드 이미지 이런 등등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믹스를 하면은 잘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소매 믹스 전략을 펼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A라는 게 있는데, 이 PRA라는 거는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들을 로봇화, 자동화하여 시간 단축 비용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세스랑 로보틱 자리가 좀 바뀌었네요. 요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류 유통 활동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송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것들을 우린 수송이다 라는 개념 정도 잡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품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말이죠. 배송도 물건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조금 더 보자면 수송에 의해서 생산지와 수요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 효용 창출이 된다. 자, 이해를 해보면 생산지에서 물건을 뭐 100개만 만들면 다행인데 뭐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수요 지역이 너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산지에서 만든 물건을 수요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송이라는 개념을 좀 적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지에 뭐 1,000개가 필요하다, 10,000개가 필요하다, 혹은 뭐 100,000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생산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생산지는 따로 두고 거기에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수송을 한다라는 개념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금 복잡하다 싶으시면 수송은 양이 많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추론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은 말 그대로 보관하는 거죠. 물자를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해 주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이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물건이 이제 왔어요.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객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이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개념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역이라는 것은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친 물품의 취급으로 물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이다. 자, 결국 이 물건이 이제 수송을 통해서 수요지로 왔어요. 이 수요지로 온 물자들을 여기저기, 여기서 상하 좌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자, 수요가 필요한 말 그대로 여기저기 소매 업체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이제 하역이다, 물건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장은 이제 물건을
좀 더 이쁘게 하거나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거나 혹은 벌크로 되어 있는 것을 묶거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품의 수, 배송,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이용해서 포장하고 두 번째,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라는 것은 물류 활동과 관련된 물류 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기능을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연결하여 줌으로써 물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말이 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물건들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 어디에 몇 개가 필요하고 또 뭐를 운송을 해서 뭐 액체 같은 경우는 탱크에다가 실어가지고 운송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뭐로? 컴퓨터로 관리를 해서 효율화를 높이겠다라는 게 결국 정보의 이용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가공이라는 것은 물자의 유통 과정에서 물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하는 활동으로 단순 가공, 재포장, 조립, 제품이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좀 눈여겨볼 거라고 하면은 가공, 재포장, 조립 등도 유통 가공에 포함이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또 나왔다. 우리가 본 건데 또 나왔다 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HLP랑 EDLP 한번 비교해서 볼 건데, 자, HL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이 로우죠. 그리고 EDLP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에 항상 저가 팔겠다. 항시 염가 전략 판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EDLP는 경쟁자와 지나친 가격 전쟁의 압박을 덜어주며 가격이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자, EDL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전쟁에서 압박을 덜어준다는 거죠. 일단은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긴 사요. 근데 돈은 안 된다 라는 특징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이로우 전략은 일반적으로 저가격을 지향하기보다는 품질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 가격 정책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시작이 돼요. 높은 가격이라 하면 당연히 품질이나 이런 데서 내가 기술력이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준다는 이유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이제 HLP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LP 가격, 하이로우 가격 전략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할인된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 자, 맨 처음에 이게 100만원짜리였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여름 특가에도 한 70만원에 팔아요. 자, 그러면은 혹하죠. 저거 100만원이었는데 30만원 싸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로우 가격 전략 경우에는 EDLP에 비해 수요 변동성이 높고 상품의 재고 관리가 어렵다. 자, 상품의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뭐 100개가 팔릴 것이다 예상을 했겠지만 사실은 뭐 80개 팔릴 수도 있고 뭐 110개가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 수요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DLP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잘 팔리기 때문에 야, 지난달에 100개가 팔렸어. 그럼 이번 달에도 100개가 팔리겠지 하면 거의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변동성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봤었던 내용인데 상권 표현을 할 때 어떤 기법들을 쓰는지 3개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서술적 방법에는 체크리스트, 유추법, 현지조사법, 비율법, 규범적 모형에는 중심지 이론, 소매 중력,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 법칙, 그리고 확률적 모형에는 허프 모형, MNL, MCI 모형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넣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빈둥지 효과 라고도 얘기를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청년들이 우리 힙지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원래 공단이었죠. 공단이다 보니까 여기 뭐 상권이랄 게 딱히 없었어요. 뭐 젊은이들이 굳이 올 이유가 없었는데 뭐 이쁜 카페도 생기고 뭐 맛있는 음식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권이 없다 보니까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집주인들이, 건물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 전에 돈이 없던 청년들은 다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원주민들을 쫓아낸 이런 빈둥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혹은 빈둥지 효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통 경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유통 경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자, 먼저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인데, 효과성은 시장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졌는가 라는 건데, 자, 하나의 경로 시스템이 표적 시장에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을 얼마나 제공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목표 지향적 성과 기준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목표라는 것은 항상, 자, 우리가 기업의 성장 과정 말씀드렸었죠. 도입기, 자,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항상 이런 식으로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하고 쇠퇴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목표라는 건 항상 도입기, 성장기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이뤘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일단 내 브랜드 이미지를 좀 알려야겠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고객이 10명이 문의가 왔어. 근데 다음 달에는 20명이 오게 내가 홍보 마케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들. 그러려면은, 자,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겠다. 이런 계획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인사를 잘 하고, 길 앞에서 뭐 전단지도 좀 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요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보겠다. 요게 잘 이루어졌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보겠다라는 게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은 기본적으로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에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형평성은 혜택이 누구에게 가야 성과가 좋은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유통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이 여러 세분 시장에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되는지를 측정하는 성과 기준이에요. 자, 여기도 같이 볼게요. 도입기, 성장기 동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 이미지를 높였어요. 자,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이 시장에 내가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으면 이제 세분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했었는데, 조금 간간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가게 오는 것 같아. 우리 물건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을 위한 마케팅, 제품도 조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혜택을 추가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갔을 때 우리 회사의 이익이 더 창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가 바로 형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은 결국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가예요. 자, 가성비가 얼마나 좋다. 가성비가 좋을수록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은 결국 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익 판단 기준. 자, 수익 판단 기준은 결국 성숙기와 쇠퇴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뭐 성장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자, 일정한 비용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산출이 발생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죠. 즉, 원가 대비 얘가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는가, 30%, 70%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주력해도 되는 상품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를 평가를 할 때 효율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통 경로 이제 평가 요인을 봤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갈등이 가끔씩 생긴다라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일단 외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왜 생기냐? 자, 먼저 목표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자,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구성원 사이에 목표가 다르니까 목표 달성 안 되고 스트레스만 생겨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의 갈등이 가장 크겠죠. 자, 사용자 측면에서 일단은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세운 목표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 회사의 단기적인 목표예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당장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고, 혹은 내가 근무를 하는데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 막 3명에서 돌려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업무의 질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는 계속 사용자한테 뭔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비용을 줄이려고만 해요. 이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보의 불일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부 효과예요. 소비자들이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3년 전에 LG 에어컨을 샀습니다. LG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을 샀는데 그때는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또 3년 후, 지금 요즘 보니까
한 8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만 원밖에 안 올랐죠. 오르긴 오른 거지만. 근데 이 소비자가 야, 나 3년 전에 이거 한 50만 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옛날에 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LG에서는 이거 50만 원으로 판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래 아주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오해가 생겨서 고객들이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더라 라는 게 정보 불일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역 불일치. 자, 요것도 내부, 외부 요거는 좀 복합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경로에 위치한 구성원들이 상권에 대한 역할의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있어요. A, B가 있습니다. 자, A는 야, 우리는 마포구까지 배달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는 무슨 동이야, 그냥 상암동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둘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부적 이유겠고요. 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도매업체와 이제 제조업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제조업체에서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권까지 물건을 더 팔 수 있지 않겠어? 내가 100개를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매업체에서는 경기까지 안 팔려, 그냥 50개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안 맞네, 우리 조금 거래처를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 불일치에서도 갈등이 생기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목표 불일치, 정보 불일치, 영역 불일치가 시험 문제에서는 용어나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 내용이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목표 관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를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사용자도 어느 정도 동기가 있어야겠고요. 근로자도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자, 목표 관리 이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상사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한다. 자, 아까 우리가 갈등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래서 이제 근로자가 내 목표는 이거다 라고 상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오케이, 너 이것만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드릴게요 라는 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이 동기부여가 되더라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사와 함께 평가하여 다음번 목표 설정에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잘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급여밖에 없어요. 경영 이론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급여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성과 완성이 되었다,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평가 방법을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를 통해서 여기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다라는 내용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무 충실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책임을 늘리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직무가 보람되고 도전적인 이미지가 되도록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직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워야 되니까. 자, 일단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직원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고 나한테 권한이 많이 생기면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게 이 이론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내 직원의 능력도 발휘가 되고 직무가 되게 보람차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기부여 전략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직무 내용이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 갈등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자주 쓰이는 이론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직무의 특성이 만든 심리 상태가 직무 성과를 가져오는데 개인차가 있으니 잘 편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담직이 있습니다. 자,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막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막 내 에너지가 깎이고 막 진짜 너무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 못 해먹겠어요. 그럼 너 본사 와가지고 뭐 경영이나 뭐 여기 경영지원팀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 특성에 따라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은 잘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직무 특성 이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연 근로제, 뭐 선택 근로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근로자가 동기부여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은 복지죠.
이런 복지를 좀 추가해 줌으로써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 근무할 시간을 선택하게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데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해주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의 이론은 개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일하기 싫죠. 자, 이런 기대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헛소리인데, 자,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면은 지가 제일 속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하는 기대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동기부여 전략,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같이 살펴볼 건데, 요 중에 시험 문제가 하나는 꼭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메슬로라는 아저씨가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막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단계가 있는데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성장해 가고 있고, 최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이다 라는 거, 요거 외워두시면 돼요. 최상위 욕구는 자아 실현이다. 항상 요거 가지고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이다. 자아 실현 얘기 나왔다? 욕구 단계 메슬로구나, 그냥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그 아니죠? 저기 어쨌든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복싱 선수가, 자, XY 이론이라고 맞는데 사람을 내가 보니까 진짜 얘는 아니더라. X인 애랑 그래도 얘는 S인 애가 있어. X, 얘는 0 아니야. 근데 얘는 정말 예스맨이야. 긍정적인 X와 Y로 나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X는 무슨 뭐 성과 없으면 일도 안 하고 급여 조금 저 일 안 할래요 이러고 막 집에 가고 하는데, Y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더 잘 되면 뭐 좀 해주실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그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예스맨 Y형이 많더라. 자, X형은 그냥 X다. OX 할 때 그 X고 Y는 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엘더퍼라는 아저씨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ERG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E는 존재, R은 관계 욕구, G는 성장 욕구. 사람들을 보니까 일을 하는데 일단 내가 이 사회에서 존재, 사회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관계 욕구, 그리고 사람들이랑 내가 잘 지낼수록 일을 더 잘하더라고. 동료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쟤네 팀은 일 잘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G는 성장 욕구. 어쨌든 얘가 계속 성장해서 뭐 승진도 하고 싶고 자기의 급여 이런 직무에 따라서 직무급을 더 높이고 싶어 하더라 라는 이 세 가지로 줄여도 충분하다 라고 메슬로우를 까는 거죠. 자, 그래서 엘더퍼가 메슬로우를 깠다, ERG 이론으로 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피들러의 상황적 합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우리 리더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전 영상으로 봤었죠. 그래서 리더가 과업지향적인지 혹은 관계지향적인지로 일단은 나눠보고,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은지 더 하기 싫은지 나눠지더라. 즉 피들러는 리더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리더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허츠버그라고 있습니다. 이 허츠버그 벌레 아저씨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더라. 자, 일단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책임감이 필요해.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의무, 사명감, 뭐 소명, 그래 소속감, 승진의 기회, 이런 도덕성 등 내면적인 요인이 동기로 작용을 하더라라고 아주 세상을 이쁘고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자, 그리고 또는 위생 요인이 필요한데 급여, 업무의 양, 회사의 안정성, 개인 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 자, 근데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이 입사 지원을 하거나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회사를 선택할 때 위생 요인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 위생 요인 때문이다. 왜였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본심을 드러내세요. 급여 더 많이 줘. 여기 복지가 좋아. 그리고 업무의 양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이 회사는 대기업이고 안정성이 있어. 이게 위생 요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나랑 대입해서 외워보시면 되겠는데, 또 동기 요인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